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최신 기출 문제를 조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최신 기출 문제 풀이 시간에서는 우리 2020년도에 봤었던 국가직 9급, 그다음에 지방직 9급, 그다음에 군무원 시험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인데 항상 문제 풀이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내가 이 문제를 맞았어, 틀렸어. 그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고요. 이 문제를 왜 틀렸고 왜 맞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기본서에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까지 공부를 해보실 때 진짜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맞았고 틀리고의 희노애락을 느끼지 마시고 그냥 기분은 좋을 수 있고 기분 좀 나쁠 수 있겠지만 절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기본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실 때 진정한 실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즉 여기에서 총 20문제를 풀게 될 텐데 20문제를 풀게 되었을 때 보기들이 총 4개씩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 80개가 구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80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다 보셔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1번. 행정법의 법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법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었죠. 즉 행정법의 법의 원리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 즉 법의 원리는 행정법을 어느 법에서 찾아낼 수 있느냐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성문법과 불문법 두 개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성문법에서도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행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행정법의 법원, 법의 원리가 될 수 있다는 뜻이겠고요. 불문법 내용 중에서도 불문법 관습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행정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행정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뜻이겠죠. 특히 불문법과 관련해서는 조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1번 나와 있는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학교 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위반하여 위법한 이상 그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례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일반 협정, 이거 조약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여러분 조약과 조례가 맞부딪히게 되면은 뭐가 더 우선한다? 조약이 더 우선한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왜? 조약은 아시겠지만 법률의 효력을 갖고 있거나 명령의 효력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효력을 갖고 있든지 간에 조례보다는 우선시 되기 때문에 만약에 충돌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조례가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것과 충돌이 되면은 당연히 조약이 우선하니까 조례안은 무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2번,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긴급히 시행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공포일이 관보에 게재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 내용 알고 있으시겠죠. 원래 법률이라고 하는 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야 하기 때문에 공포를 해야 되는데 그 공포를 관보에다가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관보에 게재를 한 다음에 효과가 발생하는데 바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겠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식할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보에 게재한 다음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0일 있다가 효력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 있고요. 만약에 이 내용이 즉 법률이나 명령의 내용이 침익적인 사항일 때, 다시 말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시죠? 침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30일 있다가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이거 숫자 같은 거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3번, 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소급입법이 뭔지 알고 있으시죠? 진정은 완전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완전히 끝난 사항에 대해서 입법이 적용되는 상황을 이야기해 보겠다는 뜻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월 7일 날 어떤 사람이 이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했습니다.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했어요.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법, 3월 7일자 법에 의하게 되면은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하면은 영업정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영업정지가 뭐 6개월이다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법에 의하면은 영업정지 6개월이 먹여지게 될 텐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 날 법이 개정이 되게 되었어요. 법이 개정되어서 법이 뭔가 이제 개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 경우 5월 7일 날 이제는 영업정지라고 하는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영업정지라고 하는 처분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구법을 적용을 해야겠습니까? 신법을 적용을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구법을 적용을 해야겠지. 왜? 지금 미성년자한테 술 판매한 거는 3월 7일 날 이미 끝난 사유라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미 끝난 사유이기 때문에 굳이 신법을 가지고 과거법을 소급시켜가지고 얘를 다룰 필요는 절대 없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분명히 죄가 된다라고 했는데 죄가 되게 경미해요. 그래가지고 예컨대 뭐 벌금 뭐 10만 원은 냈다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일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 사안이 벌금 100만 원짜리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럼 저는 100만 원은 내야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이미 끝난 사항이라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즉 진정한 사건, 완전히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때의 법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신법을 통해 가지고 이 사안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되시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구법을 적용시킨다. 즉 처분시법, 신법이 아닌 이 당시 행위시법을 적용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된다는 말씀인데, 네,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즉 이때 법이 이때는 6개월이었는데 이때는 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었구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을 때, 뭔가 공익상 사유가 있을 때는 4월 7일자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진정입법은 원칙적으로 소급이 안 되겠지만 이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급이 허용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허가나 신고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은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 행위, 행위니까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안이야? 예컨대 3월 7일 날 어떤 사람이 첫 위법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법 행위를 하게 되었대요. 위법 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 법에 의하게는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어요. 근데 이제 4월 7일 날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법이 개정이 되게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5월 7일 날 과연 얘를 처벌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3월 7일 날 위법 행위가 있었고 끝난 사항 아니겠습니까?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건이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진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당시 법을 적용시키면 되는 것이지 신법 적용시킨다, 신법 적용시키지 않는다, 신법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외적으로 요런 사항에서도 신법이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을 때도 신법을 적용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 의하게 되면은 요 케이스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다 보니까 당연히 4월 7일자 신법을 적용시키면은 처벌을 안 하게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무조건 요런 사항들 즉 유리하게 변경이 되거나 뭐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었다고 무조건 신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적용되기 위해서는 경과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과 규정이 필요하다. 여러분 경과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었지만 예외적인 상황을 만들어주는 예외적인 상황을 적용시켜줄 수 있게 하는 규정이 바로 경과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시 말해서 원래 진정소급 입법 사건에서는 행위시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겠지만 이렇게 뭔가 사정이 있을 때는 소급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소급이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는 경과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뭐 경과 규정이라고 하는 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설사 유리하게 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법인 구법을 적용해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가벌성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을 고르셨어야 되는 내용이다. 진정소급 입법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원리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관할관청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있으시겠죠? 폐기물 처리 사업 적정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적정 통보를 하게 되면은 신뢰가 어느 방향으로 미치게 되냐면은 두 가지 관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처리업으로 신뢰가 미치는 건지 혹은 국토 이용 계획에 이용 계획 변경에 대해서 신뢰가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적정 통보는 사전 결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전 결정, 예비 결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게 나오게 되면은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 있게끔 신뢰가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적정 통보를 받았다고 국토 이용 계획 변경에 대한 신뢰는 안 미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이거 제가 예전에 행정계획 파트 했을 때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내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정 통보를 받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폐기물 처리업법에 의해 가지고 적정 통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과 요것은 상관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적정 통보는 폐기물 처리업법, 요거는 국토계획법, 법 조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받았다고 요쪽으로 신뢰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정 통보를 한 것만으로도 그 부지에 대한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틀렸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2번.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이 되었다면은 그와 같은 확약,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 나왔네요. 실효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량진에서 컵밥 영업을 하기로 허가를 내줬었는데 약속을 했었었는데 갑자기 그 지역이 공원 지역으로 바뀌겠다라는 행정계획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컵밥을 하게 해주고 싶어도 지역 자체가 그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못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약은 당연히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말장난 치게 되면은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통해서 확약이 사라지게 된다. X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즉 확약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뜻이겠고요. 3번 보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쟁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직위와 의무, 임무, 당의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알고 있으시겠죠? 우리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국민한테 공적 견해 표명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공적 견해 표명을 하는 행정청, 이 범위를 좁게 보는 게 국민한테 유리할 것 같습니까? 넓게 보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까? 넓게 보는 게 유리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넓게 보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꼭 행정청의 견해 표명만 신뢰했다고 신뢰보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신뢰보호를 적용시키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식상 권한 분쟁에 구애될 것이 아니고 실질에 의해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다.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이거 맞았으니까 통과할래. 가 아니라 반드시 기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만 다른 내용에 대처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4번,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바로 신뢰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정한 방향으로 국민한테 적용이 되었을 때 신뢰가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법이 하나 딱 만들어졌다고 그게 바로 신뢰가 발생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뭔가 사안이 있어야지 신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을 고르시게 되면은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이었으니까 1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었고요. 다음 3번.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신고는요. 아시겠지만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즉 국민이 행정청한테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 행위가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사인의 공법행위를 하게 되면은 권리나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것의 행위의 대표적인 게 신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청과 신고가 있는데 일단 신고가 가장 많이 나오는 쟁점 중에 하나죠. 신고는 또다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자기완결적 신고, 자완신이라고 줄여서 하고요. 다음 수리를 요하는 신고 두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국민이 행정청한테 행위를 해서 얘한테 도달시키기만 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 얘 혼자서 그냥 완성을 시키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완결적 신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위만 했다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얘한테 수리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해야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 된다는 말씀인데 1번 건축법상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한다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잘 연결시켜서 공부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2번 건축법상의 착공신고. 여러분 건축법상의 착공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맞거든요. 자기완결적 신고 사건에서는 거부라고 하는 거, 수리라고 하는 거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의미가 있는 케이스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건축물 착공신고, 건축물 신고, 그 다음에에 대한 반려들, 그 다음에 원격 평생교육 신청에 대한 반려들 이런 사건들에서는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착공신고든 그 다음에 건축신고든 원격 평생교육 신청이든 반려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3번 주민등록신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행위요건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은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하는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수리할 때 심사하지 않겠습니까?
심사할 때 어떤 것만 심사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인지만 따지는 것이지 뭐 지방자치법의 이념이라든가 이런 거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즉 주민등록법상의 요건 자체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왔으면은 수리를 해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부만 따지면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법의 이념이라든가 이런 거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기본서 통해서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4번.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 처분을 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요거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를 영업을 양도해 줬기 때문에 양도인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B를 양도를 받았기 때문에 양수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영업을 양도받았다라고 하면서 행정청한테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행정청이 이 사안을 보면서 이제 수리를 해주게 될 텐데 수리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얘는 종전에 영업을 받았었던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즉 기존에 영업을 받았었던 사람이었다가 수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자에 대한 권리가 B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수리는 내가 영업했었던 것을 빼앗기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즉 A 입장에서는 얘는 침익적 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뜻이겠죠. 즉 수리 행위 자체가 침익적인 행위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A한테 침익적 처분을 할 때 지켜줘야 하는 행정절차법상의 원칙들이 존재하고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전통지라든가 뭐 의견청취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해줘야 될까 해주지 말아야 할까? 해줘야겠죠. 그래서 4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종전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상 소정에 행정절차를 실시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뭐 사전통지라든가 그 다음에 의견청취 같은 거 해줘야 되고 의견청취는 3가지 있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하나는 청문, 하나는 공청회, 하나는 의견 제출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정답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2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4번 문제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거 뭔지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법규명령과 비교되는 개념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규명령은 기본적으로 국민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을 의미하고 있고요.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법이 국민한테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내부에서만 효력을 미친다는 거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행정규칙을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바꿔서 쓰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령에서 변경하여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즉 법령에서 위임이 없었는데 상위법에서 위임이 없었는데 불령에서 지멋대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규정을 했대요. 그럼 이 불령은 효력이 있습니까? 효력이 없습니까? 효력이 없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무효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요거 국민한테 관점에서 봤을 때는 효력이 없겠지만 행정부 내부에서는 활용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국민한테는 무효이겠지만 행정규칙으로서의 효력은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령 규정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즉 행정규칙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번.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전결 규정에 위반하여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전결은요. 내부 위임이라고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부 위임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좀 봤었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시장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남구청장이 있습니다. 강남구청장이 있어요. 강남구청장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강남구청장한테 내부 위임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내부 위임.
이걸 전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법적 근거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내부 위임은 법적 근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얘는 위임자가 되겠고 얘는 수임자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즉 강남구청장이 어떤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떠한 처분을 하게 된다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분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처분은 문서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서를 한번 딱 살펴봤더니 처분서가 있어요. 처분서가 있습니다. 이 처분서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것이냐?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이게 만약에 일반 위임이었다라고 하면은 수임청인 강남구청장의 이름으로 행사가 되겠지만 내부 위임에 불과할 때는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들어간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총 책임자가 서울시장이 찍힌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때 당연히 얘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2번. 행정관청의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전결 규정에 위반하여 행정규칙에 위반해서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이 바로 서울시장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행정규칙을 위반했대요. 즉 행정규칙에서는 강남구청장이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었었는데 강남구청장의 보조기관이 처분을 했다는 케이스인데 여전히 처분서에는 이렇게 나가게 된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국민한테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케이스는 어차피 피고가 얘가 될 것은 달라지는 일은 없기 때문에 굳이 강남구청장이 하든 얘 밑에 있는 보조기관이 하든 그게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부 위임 받았을 때 내부 위임 받는 그 근거 규정이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이것을 위반해서 처분했다라고 하더라도 위법하다라고 단정한 것은 말이 안 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총 처분은 얘의 이름으로 행사된 것이기 때문에 달라질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이건 맞은 지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틀린 지문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겠고요. 그다음에 3번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행정권한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행정기관은 행정규칙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아시겠지만 동물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예컨대 동물보호법 제7조 1항에서 이런 법조문이 있는 거예요. 위험한 개는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항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위험한 개의 종류는 어디에서 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냐면은 농림, 축산, 식품, 부에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던 사례라는 뜻인 거예요. 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라고 했지 부령으로 정하라고 이야기한 적 없죠. 다시 말해서 형식을 특정했다, 특정하지 않았다, 특정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렇게 위임을 받아가지고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어떤 외모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냐. 첫 번째는 부령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부령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법규 명령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행정규칙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훈령이라든가 예규라든가 고시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에 의한 행정규칙에 의해서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법규 명령으로 만들었어요. 즉 불령으로 만들게 되었을 때 법규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서 행정규칙으로 만들게 되었을 때 법규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가 논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행정규칙이 상위법과 결합을 해가지고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령 보충적 법령을 보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규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상위법과 결합을 해가지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성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용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에게 법령의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면서 위험한 개의 종류에 대해서 정하라고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령으로 정할지 행정규칙으로 정할지 정하지 아니하여 준 경우에는 수임행정기관은 즉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규칙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예규 같은 거나 훈령 같은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상위법과 결합시켜서 법규의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4번 재량준칙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시겠죠? 재량준칙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재량준칙이 바로 있다고 법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기 구속의 법리와 만나게 되어서 준법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재량준칙이 자기 구속의 법리와 만나가지고 준법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번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즉 재량준칙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재량준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시겠지만 자기 구속의 법리가 만들어졌다는 거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과 결합이 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고요. 관행이 형성이 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행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구조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으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법칙 하나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볼게요. 행정청이 처음에 국민한테 영향을 주고 싶어요. 영향을 주고 싶다는 이야기는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고 혹은 기본권에 영향을 주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 1단계로서 법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법규는 가능하지 행정규칙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행정규칙은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규칙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즉 법규만 갖고 바로 영향 주는 것은 아닌 게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물론 예외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두밀분규 폐지 조례 같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것만 갖고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거,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볼게요. 여기서 두 가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법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법규는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행정규칙은 안 된대요. 근데 행정규칙을 만약에 법규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근거법으로 활용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에 활용이 될 수가 있느냐? 제가 총 4가지 말씀드렸던 거 알고 있으시겠죠? 첫 번째가 어떤 케이스였다? 그렇죠. 준법규가 되는 경우. 준법규가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였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되는 경우.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되는 경우.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되는 경우가 있었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사안이 있었느냐? 관련 정황상. 관련 법령 해석상 단순한 행정규칙을 볼 것이 아니라 법규 명령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관련 상황을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왜 색깔을 달리하게 되었냐면은 일단 여러분들 수험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준법규라든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을 떠올리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이 근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이 행정규칙이 자기구속 법리와 만나가지고 준법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거나 혹은 일반적인 행정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상위법과 결합해가지고 법규의 효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거나 이럴 때에는 법규로서 역할을 볼 수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법규로서의 역할을 볼 수가 있는 케이스가 되겠고 만약에 이것이 다이렉트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준다. 처분성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처분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줄 때에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과정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동그라미 2번도 이거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적용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제가 좀 간단하게만 일부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문제를 다시 한 번만 살펴보게 되면은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 준법규가 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은 사실상 법규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줄 때에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정답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니까 2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5번 문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청문서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우리 행정청이 청문을 할 때 당사자 등한테 며칠 이내는 해줘야 되는 거, 며칠 전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거 10일 전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겠죠? 제가 이거 당사자한테는 당 10이라고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청문회 주재자한테는 7일 전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주 7이라고 외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7.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 10, 주 7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당사자한테 청문이 열리기 10일 전까지는 알려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일 전에 알려주게 되는 사안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좀 위법하게 알려줬다는 거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렇지만 당사자가 청문일에 출석을 해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쏟아내. 청문의 취지 자체가 침입적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얘가 그래서 10일을 준 것인데 5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할 얘기를 다 해. 그러면은 청문서 도달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다음 2번.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가 있다. 여러분 직권 취소 법적 근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또 철회도 법적 근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 없구나 라고 보신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행정처분에 있어 여러 개의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으면 다른 처분 사유로서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케이스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한테 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면을 하게 되었는데 파면을 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이 공무원이 뭣도 모르고 사람을 폭행했어요. 혹은 이 사람이 대놓고 도박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파면을 했어요. 결국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가 되었는데 소송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법원은 판단하고 있느냐. 너 폭행을 한 것은 맞는데 도박까지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결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 폭행한 사유만으로도 충분히 파면 사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파면은 적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다시 말해서 원래 이 공무원은 폭행은 인정되고 도박은 인정되지 않았었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인정이 되어서 요 사유만으로도
파면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처분은 적법하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3번. 행정처분에 있어서 여러 개의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으면 도박으로서 파면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면 다른 처분 사유로서 폭행으로서 파면한 것으로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4번. 여러분들 하자의 승계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하자의 승계는 선행처분을 못 다툴 때 선행처분의 하자를 후행처분에서 다투겠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후행처분의 하자가 선행처분으로 승계된다는 거 아니죠. 그래서 하자의 승계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으로 승계가 되는 것이지 후행처분의 하자가 선행처분으로 승계되는 구조는 아니다.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고처분의 부속 절차인 대집행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 절차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 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정답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내용이니까 3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었고요. 6번. 행정처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게 되면은 부관은 뭔지 아시겠지만 행정행위에 딸려있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기억. 부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때 그 기한을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인 것이지 허가의 존속기간은 아니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즉 부당하게 짧어. 예를 들어서 허가에 대한 존속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된대요.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6개월밖에 영업허가를 못 내준다는 뜻은 말이 안 되거든요. 왜? 음식점을 영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식점 영업을 할 때 대출도 끌어다 썼을 것이겠고 그 다음에 매달 임대료도 내야 되는 것이겠고 인건비도 나가게 되는 것이겠고 각종 관리비도 나가게 되는데 6개월 동안 그것을 어떻게 다 충족을 시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게 짧은 기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6개월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 것이냐? 과연 이때 동안만 허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허가 기간인 것이냐? 아니죠. 허가 기간이 아니라 결국은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이렇게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처음에 허가 받았을 때 요건이 예컨대 2개였어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만 이 2개의 요건을 가지고 6개월 동안만 이 2개의 요건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요건을 하나 뭐 추가시켜가지고 영업을 하든가 말든가 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허가 조건의 존속기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6개월이 끝나기 전에는 신청해줘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안에는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더 영업을 이어서 할 생각이다 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해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허가 기간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그 종기가 끝나는 날이죠. 이 도래하기 전에 허가 기간의 연장이거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6개월 전에는 빨간색처럼 이렇게 신청을 더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겠고요.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니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형질 변경 허가에 붙은 기부 체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기부 체납을 한 경우 기부 체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이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 국민이 있었어요. 국민이 있었었는데 국민이 행정청한테 뭔가 사업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사업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허가가 나오게 되었죠. 되게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허가에다가 뭐 하나가 추가로 붙게 되었냐면은 이 땅을 증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증여, 기부 체납하라고 하는 부담 하나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거 부담 하나가 붙게 되었다는 거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국민이 행정청한테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죠. 증여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여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사법상 계약이 체결이 되었어요. 이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있다시피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100평만 내면 되는 사안인 것인데 내가 착오를 해가지고 중요 부분에 착오를 해가지고 200평을 내게 되었습니다. 200평을 내게 되면은 당연히 이 증여계약을 취소시킬 수가 있을 것인데 우리 법원에서는 과거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느냐. 요것과 요것을 마치 연계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가 이것을 없앨 때 바로 소송 제기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거에 대한 소송 제기하기 전에 일단 요거부터 날려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날아가면은 요것도 날아가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안 날아가게 된 상태에서 이것도 날려버린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기부 체납을 했대요. 기부 체납의 부관이 당연히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 네모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이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맞는 지문이 된다는 거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디귿,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를 하게 되었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이 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여러분들 이거 송유관 사건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일명 송유관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송유관 사건은 이제 세 가지의 주 쟁점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3월 7일 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도로 송유관 설치 허가에 대해서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송유관 설치를 해서 좋다라고 허가를 받게 되었고 설치 허가를 하면서 만약에 송유관을 옮기게 될 때는 그 이전료를 너가 내야 된다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부담 하나가 붙게 되었죠. 그래서 이전료에 대한 부담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4월 7일 날 이거에 대해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송유관 설치 허가를 할 때 송유관 설치를 안 받고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뜻인 거예요. 즉 설치 허가 안 받고도 송유관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송유관 설치 안 받아도 된다. 송유관 설치 허가 없이도 송유관 매립 혹은 송유관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 굳이 허가받고 그다음에 이전료에 대한 부담도 내가 내기로 해가지고 화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5월 7일 날 소송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취소 소송이 제기가 되면서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부담 맞습니까? 부담 맞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취소 사유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가 된 케이스라는 뜻인 거예요. 세 가지 쟁점이 문제되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처음에 부담이 붙게 되었는데 이 부담이 과연 요것과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던 사안인데 송유관 설치랑 이전료에 대한 부담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었었고 두 번째 쟁점은 이런 부담은 하명이라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하명은 행정청이 국민한테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듯이 명령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명령하면 되는 것인데 협의에 의해 가지고 부담이 부과되었던 사건. 그래도 별 문제 없다는 거. 협의가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케이스였었고 마지막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자 볼게요. 처분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더 이상 송유관 설치 같은 거 할 때 허가 없이도 가능한 거. 근데 너는 설치 허가 하면서 나한테 이전료라고 하는 것을 부담시켰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따질 때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즉 3월 7일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3월 7일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거 효력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영향 주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왜? 처분시를 근거로만 판단하면 되는 것인가. 처분시에는 적법했었던 사안인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이 내용을 지우고 다시 한번 이제 기본서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디귿.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를 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이 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곧바로 협약의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리을.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이를 부과할 수가 있다. 말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 영업허가를 내주면서 너한테 음식점 영업허가를 내줄 테니까 너 대전에 땅 되게 많이 있더라. 대전에 땅 100평만 내라. 실질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못 붙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뒤에서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못하니까 뒤에서 그냥 따로 계약 체결해가지고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100평 갖다 대.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앞에서 하지 못할 짓 뒤에서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잘못된 내용이고 옳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7번.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은 여러분 퇴직연금을 주었는데 너무 많이 줘가지고 환수를 하게 돼요. 당사자에게 의무를 고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그렇죠. 상대방이 뱉어내야 되는 처분이기는 맞습니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 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습니까? 어차피 법 조문에서 얼마를 다시 돌려내야 되는지를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에 앞서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 같은 거 주지 아니하여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원래 법조문에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또 알려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2번.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여러분 거부 처분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침익적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결정이라든가 침익 처분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 안 거쳐도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거부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된다. 틀렸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3번.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부과처분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이 된다. 여기 기판력이라고 쓰고 있지만 사실상 기속력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월 7일 날 과세 처분이 있었습니다. 과세 처분이 있게 되었는데 이때 이유부기를 안 했던 거예요. 이유부기. 예컨대 뭐 7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유부기를 안 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당연히 위법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겠죠. 소송 제기하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인용 판결이 나올 거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될 텐데 인용 판결이 나왔을 때 어떻게 판결이 나오게 되었느냐? 청구 판결에 주문이 있겠죠. 주문이 있겠죠. 주문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이 과세 처분은 위법하니까 우리가 취소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이 사안에서 이유부기가 안 되어 있었던 사안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요 케이스에서 6월 7일 날 다시 한번 처분을 하게 되는데 과세 처분을 하고요. 과세 처분하고서 70만 원.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다가 이유부기를 이번에는 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이거 기판력에 저촉됩니까? 기속력에 저촉됩니까? 저촉되지 않습니까? 저촉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유부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수정, 보완 해가지고 고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똑같은 처분해도 같은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거 내용 다시 지우고 기본서 한번 읽어보면서 문제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을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부과처분은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여러분 기판력이라고 쓰고 있지만 기속력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본서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판례 문구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4번.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면은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협약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문 절차를 배제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은 옳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8번.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번.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 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볼게요. 여러분들 국민이 행정청한테 정보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정보 공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보 공개를 신청해서 보여주면은 아주 땡큐일 텐데 거부하는 처분이 나왔다는 말씀이거든요. 거부하는 처분이 나왔을 때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취소 소송이 제기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게 법정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원고가 되고 국민이 원고가 되겠고 얘가 피고가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제는 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리를 하게 될 거예요. 심리를 하면은 얘네 둘끼리 서로 공격과 방어를 막 주고받지 않겠습니까? 공격과 방법을 막 주고받다가 얘가 갖고 있었던 자료가 공개가 되는 바람에 얼떨결에 A가 정보를 알게 되었어. 이게 여러분들 정상적인 정보 공개냐고요. 그런 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공개, 우회적이라고 하는 것이 돌린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리는 방법에 의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다. 이해되시겠습니까? 2번, 정보 공개 청구권자에게는 이거 국민, 범위 되게 넓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포함되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즉 법인이 아닌 단체도 포함이 되고요.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 목적을 불문을 한다. 설립 목적 같은 거 따지지 않고 누구나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사안을 늘려가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고 여러 기세, 지방자치단체 포함된다, 안 된다? 그건 포함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시겠고요. 3번 보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가 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맞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고 혹은 너 네이버에 쳐보면 다 나오는 정보이니까 나는 안 알려줄게.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4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정보공개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의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보공개를 청구를 했을 때 이것과 이 사람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상관하지 않고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게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공개 대상 정보인지 그것만 따져가지고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게 되면은 1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정보 공개는 아니라고 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9번,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가는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활용점정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용이 완성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뜻이겠죠. 1번, 공유수면 매립 면허의 공동면의자 사이의 면허로 인한 권리 의무 양도 약정은 면허관청에 인가를 받지 않는 이상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의 효력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즉 A와
이 사이에 아무리 자기들끼리 권리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에서 인가가 없게 되면은 당연히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용의 눈에 찍히지 않으면은 용이 완성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2번,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재단 취임의 임원 취임은요.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은 재량 행위거든요. 요거랑 비교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이사 취임 승인이랑 비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 취임 승인은 기속행위예요. 요거랑 비교하실 필요가 있다는 뜻이겠죠. 즉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부관 붙일 수 있다 없다 2번 케이스는 있겠고 이사 취임 승인은 기속행위니까 붙일 수가 없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당연히 이를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이거 잘 비교하셔가지고 공부해 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이고요. 3번, 인가처분의 하자가 없다면은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을 변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여러분은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대요. 그럼 아픈 곳을 찌른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기본행위면 다투면 되는 것이지 기본행위가 아닌 인가 다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번,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인가에 해당하므로 그 허가의 조건에 붙인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인가면은 무조건 부관을 못 붙이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인가도 재량행위일 때는 부관 붙이는 거 가능하겠고 인가도 기속행위면은 부관 붙이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내용은 조금 기본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는데 우리 246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본서 246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는데 어쨌든 뭐 이거 안 보실 분들은 그냥 해설서 보시고 다시 한번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해설서 내용 잠깐 좀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4번 보이시죠? 그래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원래 강행규정일 때에는 부관 같은 거 붙일 수가 있습니까? 못 붙입니까? 못 붙인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부관이 붙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판례 워딩은 좀 따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제가 기본서에도 적어놨긴 했었지만 해설에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 케이스는 부관도 붙이는 것이 가능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구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기속행위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잘 정리하셔가지고 공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어쨌든 정답이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른 내용이기 때문에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행정심판법에 의해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처분할 수 있는 재결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직접 처분이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신가요? 처음에 국민이 행정청한테 뭔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거부라든가 부작위 같은 것이 있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 경우에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한테 행심위한테 의무이행심판을 제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의무이행심판이 딱 제기가 되었는데 의무이행심판에서 두 가지 재결, 인용재결 중에 두 가지 재결이 있거든요. 한 가지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얘한테 처분을 내려주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얘가 얘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처리할 수도 있지만 네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명령하는 것을 처분 이행 혹은 처분 명령 재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요결하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한테 야, 이 사안은
인용 처분해 주는 게 맞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인용 처분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뭐가 발생하게 되느냐? 행정청 입장에서는 재처분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재처분이 발생하는데 중요한 것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부작위를 하고 있네. 그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정명령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돼요. 즉 국민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 당사자의 신청. 직권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직권으로 되는 사안이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존하는구나. 제가 왜 그런지는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냥 모르시면 그냥 암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부작위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직접 처분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시면은 여기서 부작위가 아니라 처분을 하긴 했어요. 처분했어. 근데 거부 처분을 한 거야. 분명히 재결의 취지 자체는 인용 처분을 하라는 취지로 나오게 되었는데 거부 처분을 하게 되었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경우에 직접 처분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직접 처분 불가능하고 국민이 그냥 소송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는 다시 한번 기본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찾아보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든 시작은 처분 명령 재결, 처분 이행 재결에서 출발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문제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냐. 즉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동그라미 2번에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이행, 명령, 재결.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부터 직접 처분이 시작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네, 여기까지 하고 11번 문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